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특강 형식으로 그 한국건축사 기출문제, 도해 한국건축사 기출문제 교재에 있는 그 특강 개념으로 만든 건데요. 새 교재에는 부록이 엄청 많이 추가됐어요. 문제와 문제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은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교재 문제 중간에 들어있는 부록들은 그 앞에 문제들, 한국에서 기출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넣는 것도 있고요. 제가 욕심이 나서 특히 보수기술자, 실측 설계기술자의 그 서수용 문제에 대한 그 관계된 사항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반드시 2014년도부터 기출문제 모두 강의를 들으신 후에 본 강의를 들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식 과목이든 서술형 과목이든 공부 방법이 있어요.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세요. 이미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들 있는데 유독 이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만 공부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논문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험 봐서 시험 패스가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망각하고. 막 답사 다녀오고 그러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황당한 거는 1년짜리 공부를 몇 년으로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들이.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을 때가 첫 해. 그때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냥 아예 매년짜리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첫 해를 그냥 버려요. 너무 가슴 아프죠.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기본 강의를 빨리 수강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모든 거는 기출문제가 중심이에요. 서술형이든 객관식도 법령이든 한국건축사든. 예로 넘어가야 돼요. 예로. 왜 이거를 그래서 이것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완벽하게 돼야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의 강약 조절이 스스로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반복이 계속돼야 돼요. 이 사이클이. 계속. 근데 1년이다 그러면 한 10달 이것만 파고 있죠. 10달. 미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몇 년 하겠다는 겁니다. 한 5, 6년. 이거는 한두 달 만에 빨리 끝내고 일로 넘어가서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 양이 팍팍 줍니다. 기본서 양이 팍팍 줄게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얘로 안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얘로 안 넘어가면. 얘야말로 한두 달 만에 빨리 끝내고 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또 와서 기본서를. 그리고 또 제일 황당한 게 그거죠.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왜 2회만 가능하죠, 수강이? 저는 이 얘기 듣고 큰일 났구나. 여러분, 동영상 강의든 무슨 강의든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을 해야죠. 왜 2회, 3회, 4회 들을 생각을 해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왜 이거 2회죠? 왜 3회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회가 왜 아니죠? 이거는 뭐 이제 뭐 회사 방침이 아이디 공유 때문에 대부분의 강의들이 2회죠. 예. 그리고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이에요. 10개월 유효기간이. 제가 제일 확실하게 생각하는 공부 방법은 빨리 기본 강의를 빨리 끝내놓고요. 일시 정지를 시키고 그 중간 기간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돌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다시 한번 빠르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2회로 충분합니다. 2회로. 2회도 필요 없어요, 사실. 마지막 강의가 왜 필요한가 싶은데, 왜? 그래도 책 읽는 게 지겨우니까. 강의를 2배속이든 해놓고 빠르게 듣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10개월로 해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제 강의는 절대 2번, 3번 들으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한 번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이동하는 중에 뭐 태블릿 보고 본다? 이건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주무세요, 그냥. 지하철이든 버스든 주무세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제대로 된 환경에서 스트레이트로 들어야 됩니다.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그래야지 앞뒤가 연결이 돼요. 앞뒤가. 끊어서 여러분 이거 제 강의 같은 경우에 뭐 3, 40분, 30분짜리, 40분짜리, 뭐 50분짜리 막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데 그걸 끊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9시간이든 6시간이든 10시간이든 스트레이트로 들어야 돼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야지만 보여요. 앞에 내었던 내용,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고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끊어서 듣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환불하세요, 여러분. 강의 듣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부를 1년 안에 끝내고 이번 시험에 붙겠다 하시는 분들만 제 강의 들으십시오. 절대 마음가짐 그렇게 하는. 제일 확률이 높은 때가 첫 해. 실제로 그 이상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 기간을 공부하는 순간 공부량은 1년 지날 때마다 팍팍 늘어나요. 사람이 약해서 공부량도 팍 늘어나고요. 쌓이는 자료도 팍팍 늘어납니다.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리고 얘를 중심으로 계속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사이클을. 우리 시험이 100점 시험이 아니에요. 100점 시험이.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시험이 60점 시험입니다. 60점. 근데 여러분들 100점으로 공부해요. 그냥 평상시에. 100점 받지도 못하면서. 60점 시험이기 때문에 60점 목표로 해야지만 60점이 달성이 가능한 거예요. 100점 목표로 공부하면 100년이 걸려도 50점도 못 받아요. 지금 제가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러는지. 여러분. 60점에서 100점 공부한다고 이게 40%만 더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400%가 아니라 4000% 공부해요. 이거 평생 공부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우리 시험이 60점이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80점이에요. 목표가.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본인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 강의로 다 소화가 돼요. 그 안목 일러드리는 거니까. 이거 소화하고 이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빨리 넘어와서. 기본 강의는 한두 달 만에 빨리 끝내고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그래야지 양이 팍팍 줍니다. 기본서 양이.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흥분했습니다.
이 부록 강의는 그러니까 도해항공측사 기출 문제 교재 거기에 이제 부록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기존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뭐 이게 뭐 추록으로 나가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추가된 부분이 거의 빈 페이지 없이 다 끼워 넣었어요. 문제와 문제 사이. 제 교재 특징을 아시죠? 대부분 이제 제 교재는 문제가 여기 있으면 한 페이지에서 끝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장 넘어가는 순간에 사람 머리라는 게 책장 넘어가는 순간에 끝이 나요. 이게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정리한다고 해도 대부분 뭐 정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도 뭘 정리한다고 해도 종이 한 장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2장, 3장 정리하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건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장에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 한 장에 정리해 놓으면은 10장 뭐 2장이든 10장이든 얼마든지 늘려서 쓸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 근데 이거를 대여섯 장으로 준비해놨다. 아니 서너 장으로 준비해놓은 사람은 절대 줄여서 못 씁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씁니다. 한 장으로 준비해놓은 사람은 25점짜리든 소문으로 뭐 10점짜리든 5점짜리든 아니면 50점짜리 나오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스스로. 어떤 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 장 넘어가는 순간 끝이에요. 그냥. 그건 정리한 게 아니에요. 막판에 절대 정리 못합니다. 찍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찍어서 몇 문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절대로. 예. 이 정도 하고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내용인데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죠. 예, 오행이 뭐죠? 눈 감고 외워봅니다. 목화토금수 따라해보세요. 목화토금수. 분명히 그 순서가 반대로 안 돌아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목화토금수 수다면 뭐죠? 다시 목입니다. 목화토금수가 반복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순서가 반대로도 안 가고요. 가면 안 되고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오상은 뭐죠? 유교에서 말하는 오상. 인이 예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랬죠. 이거 시험에 잘 나는 겁니다. 문제가 2014년도부터 공개되고는 안 났는데 그 이전에 공개되기 전에는 가끔 수험생들이 보고난 문제 보면 이거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봅시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그쵸? 좌청룡, 우백호. 각각 방위에 따라 상징하는 색깔과 상징하는 동물 나오죠. 그리고 남주작, 북현무. 그쵸? 주작에서 주자가 인주할 때 주자라고 했어요. 불구주자. 색깔과 동물이 나오죠. 현무, 거무련. 그쵸? 색깔 다 나옵니다. 가운데는 무슨 색깔이죠? 왕을 상징하면서 그렇죠. 황색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대로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대로 가요.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걸 아시고요. 이 순서대로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대로 가고 또 따져보죠. 춘하춘홍 해볼까요? 춘, 하, 추, 동 이렇게 가고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찾아봤고 그 오상 찾아보죠. 동대문이 뭐죠? 흥인지문. 좋습니다. 남대문은 숭례문. 그리고 서대문은 돈이문. 그리고 북대문은 뭐죠? 홍지문. 예전엔 숙정문이었는데 홍지문이 새로 중간에 생겼죠. 홍지문 맞습니다. 인이 예지 다 찾았어요. 가운데는 뭐죠? 보신각. 그렇죠. 신자 찾았습니다. 그리고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네 글자예요. 지자. 지자가 네 글자예요. 이게 풍수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고종 이전, 대한제국 이전에는 흥인문이었어요. 근데 고종이 딱 보니까 외세 침입도 많고 그리고 이 동대문주의가 지세가 약해요. 이쪽은 인왕산이 있고 그래서 지세가 높은데 지세가 강한데 이쪽은 이제 분지에다가 지세도 약해요. 그래서 용을 상징하는 갈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흥인지문이 돼요. 흥인지문이 고종 때, 대한제국 때
외세 침입이 있고 그 당시에 하는 거죠. 숭례문 같은 경우에 현판이 세로예요. 현판이 세로 말씀드렸습니다. 현판이 세로라는 거는 물을 상징한다. 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있는 산이 불의 산이기 때문에. 어떤 산이죠? 관악산. 예, 맞습니다. 관악산. 불의 산이기 때문에. 그걸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광화문 앞에도 하나 있죠. 물을 뿜는 물대포 쏘는 동물 해치. 그죠? 해태라고 하는데 해치가 광화문 앞에도 있죠. 해치 같은 경우는 항상 엄마입니다. 엄마. 그 등에 보면 새끼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새끼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대부분 다 됐죠. 그리고 뭐 추나총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태자를 상징하고요. 서쪽 같은 경우에 왕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 같은 데 보면 동궁 그래요. 동궁 진정하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사각 같은 거 보면은 태자가 사는 곳이 동쪽 궁이기 때문에 동궁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전조후시라는 개념이 있죠. 전조후시라는 개념이. 그래서 앞에는 조정을 놓고 뒤에는 시정을 놓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 있고 또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왕을 상징하는데 토용 장하라고도 해요. 토용 장하, 토용 장하라고도 합니다. 다 됐네요. 근데 각 상징 방위마다 색깔이 있죠. 가운데도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방입니다. 오방. 그래서 오방색 해갖고 색깔이 나오는 거죠. 오방색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그죠? 사직단에 흙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5가지 색 모아갖고 섞어서 뿌려놨습니다. 단 위에다가 사직단에. 그렇게 되고 각각 이제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북문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상징하는지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북문 그 읍성에서도 북문 같은 경우에 북문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시체나 드나드는 거죠. 시체 갖다 버리는 데가 북문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내용들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좋은 뜻, 이쪽은 나쁜 뜻 하고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그쵸? 다 됐습니다. 다 됐네요. 이거 조합시키는 게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2020년도에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특강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볼게요. 예. 예.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 해보죠. 예. 조선 왕릉의 구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보실 것은, 이 정자각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은 고려 중기부터 있었어요. 정자각은 고려 중기부터. 추정을 합니다. 있었다고. 뭘 보고? 소릉을 보고. 소릉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 건데 원종의 묘예요. 고려 원종. 그래서 고려 중기부터 정자각은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빠르게 메모하세요.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곡장과 그리고 이 성마 이거는 조선 때 생긴 걸로 얘기들을 합니다. 조선 때 생긴 걸로 얘기들을 해요. 조선 때 생긴 걸로. 조선 때 생긴 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배치 구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면접에서 물어보고요. 예,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몰라요. 그 상계, 중계, 하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상계 같은 게 뭐예요? 봉분이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상석까지 있는 곳을 상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망주석이 있고 중계 같은 경우에는 문인석이 있는 곳이에요. 문인석이. 그리고 하계는 무인석 밑으로. 역시 여기서 유교적인 그 위계가 나타납니다. 문인을 중계에다 놨어요. 문인을. 그렇죠? 무인은 하계에다 놨죠. 재미난 거는 그 왕릉의 경우에는 상석만 있고 혼유석과 향로석이 없어요. 혼유석과 향로석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고 향로는 향로석이 있고 혼유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앉아 있다는 소리고 여기 향을 피워놓는다는 소리죠. 보통 사대부들의 능 묘할 때 능은 왕을
왕실의 묘를 얘기하는 거고, 묘는 사대부들, 베이와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대부들 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석과 혼유석 그리고 혼유석 그리고 이제 향로석이 있죠. 근데 왕릉의 경우에는 이 두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혼유석과 향로석. 왜? 정자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이 오더라도 정자각에 머무르고요. 향을 피우더라도 정자각에서 피워요. 그래서 상석만 있고 혼유석과 향로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직 교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각종 책들을 보면은 우리 왕릉에 있는 상석을 그냥 혼유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혼유석이라고 그래요. 혼유석이라고 상석 자체를.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김한주 교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자, 정확히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 기출문제로 지문에 나오면은 판단 잘 하십시오.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정자각 얘기를 해볼게요. 정자각 진짜 중요한데, 뭐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기자 서술형 문제도 철제되지만은, 정자각이 어떻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죠.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맛배지붕으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정자각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정전이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을 배위청이라고 해요. 정전과 배위청. 그 정전 칸수와 배위청 칸수를 합쳐갖고 두 개로 나눕니다. 5칸 정자각이라는 게 있고 8칸 정자각이라는 게 있어요. 5칸 정자각, 8칸 정자각이라는 게 있어요. 5칸 정자각은 어떻게 되죠? 정전이 몇 칸일까요? 그쵸? 3칸. 그리고 배위청이 2칸입니다. 8칸 정자각은 정전이, 그렇죠? 8칸, 5칸, 배위청이 3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3칸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맛배지붕이에요? 팔짝지붕이에요? 맛배입니다. 맛배. 맛배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3칸뿐이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팔짝을 올려요? 그렇죠? 찐따 되죠. 찐따. 8칸 정자각, 그래서 8칸 정자각의 정전은 5칸이기 때문에 이게 팔짝이 가능해요. 네, 팔짝이 가능하죠. 이걸 아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8칸 정자각과 5칸 정자각에 왔다 갔다 합니다. 유행이. 그래서 조선 초에는, 조선 전기에는 8칸 정자각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끝나고는 사람 동원하기도 힘들고, 나무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임난 후에는 5칸 정자각이 돼요. 임난 후에는 유행을 해요. 유행을 절대적으로 이게 아니다. 의식주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의식주는, 그죠? 시대도 딱 끊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분류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뭐만, 이게 진짜 위험한 지문이죠. 언제 시작됐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 전에 유적이 발견되거나 문헌이 발견되면 어떡하려고. 의식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17세기에 다시 8칸 정자각이 유행을 해요. 17세기에. 조선 전기에는 이랬다가. 왜 그렇죠? 임진왜란 끝나고, 그렇죠?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다시 8칸 정자각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의 호프, 누구죠? 훌륭한 정조, 18세기. 그렇죠? 정조 때는 다시 5칸 정자각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 8칸 정자각에서 시작했다가 임난 후에 5칸. 이건 외우는 게 아니죠. 제 강의에 들으면 당연히 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억하셔야 될 게, 현재 팔짝으로서 현재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숭릉입니다.
이거 현 남아있는 거. 이거 기출됐던 지문이고요.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맨날 시험에 나요. 맨날. 다 했던 거라. 이거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에 다 했던 겁니다. 제가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 시대배 왕릉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대배 왕릉의 특징. 제가 특별히 수강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네. 크게 키울까? 예. 이 표가 다 끝나는데 나중에 본문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본문을 여러분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통일신라에서 능묘제가 시작됐습니다. 능은 뭐라고요? 그렇죠? 왕실, 묘는 뭐 귀족들이나 백성들 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나라 때 들어온 건데 통일신라 때 시작이 돼요. 통일신라 때 시작. 그리고 12지 호석이 최초로 등장을 해요. 김유신묘에서.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김유신묘 최초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죠. 예. 호석의 최초가 아니에요. 12지신 상을 새겨놓은 호석이에요. 호석의 최초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호석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뭐 기원을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호석은 사실은. 왜? 고구려 고구물에 그죠 적석청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 둘레돌도 눌러놨잖아요. 그런 것들도 호석의 시초로 볼 수 있죠. 둘레돌들. 12지 호석입니다. 호석이 아니에요. 그러 아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능묘제는 이때 시작되고요. 이때 정비되고 확립이 돼요. 고려 때. 여러 개 중요하지만은 이 정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자각이 이때 등장을 한다. 아까 했던 겁니다. 13세기 중반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었다? 소릉 원종의 무덤인 그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발견된 것 중에 거기 게 제일 빨랐던 거예요. 그 이전 게 발견되면 통일시대 때까지 갈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에 곡장과 성마가 등장을 해요. 곡장과 성마, 곡장과 성마 두 글자죠. 예. 곡장과 성마가 등장을 하고요. 이 영릉 같은 경우에 세종의 무덤인데 합장릉이에요. 합장릉. 한 봉분에 그렇죠? 한 봉분에 현실이 두 개 있는 거죠. 왕과 왕비. 왕과 왕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19세기에는 이걸 이어받아서 합장릉이 유행을 합니다. 되게 인터벌은 되게 간격은 긴데 19세기에는 합장릉이 많았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해요. 지금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있어요. 예, 제 마음이 급해서 뭐 요거 나왔는데 정작은 했으니까 제가 한번 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조선의 능 같은 경우에 능이 맞나? 이게 맞을 것 같다. 예. 능 같은 경우에 원칙이 있어요. 상왕. 제가 한자를 잘 못 씁니다. 하비. 그렇죠? 위에는 왕을 놓고 밑에는 왕비를 놓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가 우상좌화. 우상좌하. 그렇죠? 오른쪽이 높고 아래쪽이 왼쪽이 낮다란 뜻인데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우왕좌비가 돼요. 오른쪽에는 왕을 놓고 왼쪽에는 왕비를 놓겠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조선능의 원칙입니다. 이게 상왕 합이 우상좌화 우왕좌비랑 똑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반대예요. 중국과 반대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쌍릉이 있었을 때
여기에다가 왕을 놓고 여기를 왕비를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왕을 놓고 그래서 우자의 기준은 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왕을 놓고 여기 비를 놓겠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삼연능의 경우에는 능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왕. 그렇죠? 비. 왕비고요. 이건 갭이에요. 갭이. 이렇게 놓겠다는 거예요. 이쪽이 좀 낮아지니까. 이쯤 되시면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십니다. 2019년도 기출됐던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 종묘 같은 경우에 신이 어떻게 놓는지. 이거 원칙이 뭐였죠? 강의했습니다. 서상제도예요. 서상제도. 이서위양이라고 하는데 서상제도. 서쪽을 위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종묘 정전이나 이런 데 놓을 때 일대조부터 여기서부터 놓이게 돼요. 이렇게 신이가. 아시겠죠?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빠르게 넘어갈 텐데 딱 놓고 여러분 설명 다 들으시고 화면 스톱 시키시고 메모하시는 거예요. 메모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제 강의는 뭐든지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암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암기가 안 될 수도. 왜? 교수님들이 눈으로 보고 나서 이걸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글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아, 그리고 이러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데 이건 다시 할 일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정자각이 있는데 가운데가 신도죠. 그렇죠? 홀령이 드나드는 곳이고 옆에 인도가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계단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 계단이 한 개예요. 호는 계속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한 개입니다. 계단의 개수가. 두 개, 한 개죠. 그렇게 되고 한번 보죠. 쌍능, 삼연능, 동원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쌍능. 아, 여기 뭐 보이시죠? 정자각이 계단 두 개인 거. 그렇죠? 이 쌍능 같은 게 어느 쪽이 왕일까요? 그렇죠? 이게 왕이고 이게 비죠. 그렇죠? 그리고 삼연능 같은 경우에 이쪽이 왕이고 이쪽이 비고 이쪽이 갭이죠. 그렇죠? 이게 왕비죠. 동원 이강릉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왕이에요? 이쪽이 왕이죠. 이쪽이 왕이고 이쪽이 비죠. 예, 그렇죠? 다 우상자화입니다. 우상자화, 우왕자비. 그리고 이렇게 동원 상하릉, 하나의 원에 상하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원에 능선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동원 이강릉이 능선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동원 이강릉이. 이거는 하나의 원에 상하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위에 있고, 그렇죠? 비가 밑에 있죠. 아까 말했던 상왕 하비의 원칙에 따라. 영능 같은 경우에는 합장능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합장능. 그래서 일본분에 안에 파보진 않았지만 팔 수가 없어요. 왕능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능들은 도굴이 불가능한 회경묘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안에서도 이쪽이 왕이고 이쪽이 비일 겁니다. 그렇죠? 합장능이죠. 쌍현실이죠. 현실이 다르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적으로 한 건데 보수기술자 외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서술형 기출문제, 보수기술자 서술형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풀어 쓰시는 게 그때 답이었죠.
그냥 각자 해보십시오. 아, 이건 앞으로 10년간 안 나겠죠. 또 나면 안 돼요. 서술형으로도. 보수기술자 외에는 예, 보지도 마십시오. 예. 석탑 부재 명칭이 나오네. 예. 잘 그렸죠. 제가 스케치업으로 불국사 3층 석탑 도면을 가지고 실측 보고서 있잖아요. 가지고 똑같이 그린 겁니다. 이거 단면도 그러면 안에 부재들까지 똑같이 나와요. 안에 부재들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안에 부재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보수기술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상층기단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게 이제 네 개가 막 맞물리게 돼 있죠. 이렇게 한 판이다 아니다. 하층기단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판으로 돼 있고 막 이런데 보수기술자 그러니까 별석이냐 아니냐 이런 게 시대적인 구분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밑에가 하층기단이죠. 하대라고 그러고요. 위에가 상층기단이에요. 상대라고 하고요. 1층 탑신 위에 어깨가 있고요. 2층 탑신 위에 어깨가 있고 3층 탑신 위에 어깨가 있죠. 보통 어깨 받침 같은 경우에는 층급 받침이라고 하는데 통일시대 할 때는 보통 5개죠. 5개. 예. 보통 5개를 놓습니다. 기출됐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불국사 3층 성탑의 상륙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실상사 3층 석탑에서 카피를 하죠. 예, 그래서 복원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거죠. 실상사 석탑입니다. 그래서 카피해서 해놓죠. 이렇게 보이시는데 실제로 불국사 3층 석탑의 사리공은 2층 탑신 내에 있어요. 여기 사리공이 요 안에 있어요. 2층 탑신 내 사리공이에요. 2층 탑신 안에 있습니다. 사리공이 불국사 3층 석탑은. 근데 그 앞전 때 석탑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어요. 그리고 후대 석탑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와요. 그래서 이 사리공의 위치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는 것도 시대상의 변화예요. 시대상의 변화. 시대상의 변화입니다. 심지어 고려시대 때 가면은 사리공이 1층 탑신 제일 밑으로 와요. 이렇게. 밑에 구멍이 나는 거죠. 제일 밑으로 붙어버려요. 여기 이렇게 단면.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단면이라고 하면은 사리공이 거의 여기 붙어버려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특징 같은 경우에 뭡니까?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시대 때로 넘어가고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석탑의 사이즈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면석, 기단 같은 게 면석이 3개짜리가 2개가 되기도 해요. 규모가 적으니까 3개씩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기단 면석에 파티션을. 그렇게 되는데 2가지 요소가 또 들어옵니다. 장식적인 요소가. 첫째, 이런데 막 불상들 그려요. 딱 이거는 파티션이 하나, 둘, 셋, 총 4개니까 3 곱하기 4니까 12개. 12지선 그려놓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4개 또 탑신에다가 하면 4면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 면이니까 뭐 사방분이나 사천왕상 다 메모하고 계시죠? 아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도 많이 했던 거라 이전 강의에서 그런 걸 하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사리공의 위치가 이 밑에까지 오니까 여기다가 별석 받침을 둡니다. 탑신 밑에다가 별개의 받침을 고려시대 때는 사리공 밑으로 빠지지 말라고 다 강의 때 했던 겁니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했던 거다 하고 그 정도 수준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여기 보시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 뭐예요? 백제 미륵사지 석탑.
백제 사지 순서, 절대 순서 어떻게 되죠? 군궁, 미정금, 그쵸? 비륵사에서부터 됐다 컸죠? 이 말 했습니다. 그러다가 쫙 줄어들죠. 그쵸? 사이즈가 팍 줄어듭니다. 이것도 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감소한다. 이런 거 특징이고. 좀 전에 이제 사리공의 위치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사지랑 불국사랑 구분할 수 있는데 가문사지만 해도 1층 탑신에 있어요. 근데 불국사 삼중궁탑은 2층 탑신에 있어요. 그 후대 때는 1층 탑신으로 가고 심지어는 고려 때는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별도의 1층 탑신 밑에 별석 받침이라고 해서 새 부제가 등장을 하죠. 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해되실 겁니다. 뭐 조선 후기 뭐 건축장인의 병화 이랬는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필기해 드리는 것만 달다 외우시면 돼요. 기본 중에 기본. 수없이 했던 건데 기출 중에 기출. 보겠습니다. 이제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주체. 그렇죠. 주체. 건축 장인들이 주체. 승장이었냐, 뭐 대골 목수였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려 때 보겠습니다. 고려 때 조금 좀 크게 쓸까? 크게 써도 될지 모르겠네. 보겠습니다. 고려 때는 승장이었어요. 승장이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봉정사 극락전 중수는 누가 했는가? 누가 했죠? 굉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 승려 이름들이에요. 승려 이름들. 그리고 부석사 조사당 건립은 누가 했는가? 누가 했죠? 심경. 이게 승려 법명들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다음 조선시대로 옵니다. 크게 달라졌겠어요?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승장이 하게 돼요. 이건 이제 조선이 처음에 건립되고 나서 체제가 정비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비 전이에요. 승장이 그대로 관청공사까지 하게 돼요. 관청공사까지. 사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관청장인이 하게 돼요. 별도의 장인을 두는 거죠. 이건 이제 정비 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승장인 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숭례문 창건 누가 했어? 각희. 다 시험에 났던 거예요. 숭례문 창건을 각희라는 승려가 합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났던 거 하나도 안 났던 게 없어. 그리고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임진의 난이 터졌습니다. 지금 관청장인이 주로 그렇죠? 관공서를 하고 있는데 관청장인들 다 도망갔죠. 임진의 난에. 그럼 어떻게 돼요? 승장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 절에서 자기 사찰 공사를 하던 승장밖에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승장의 전성 시대가 돼요. 그래서 불점뿐만 아니라 불점만 공사하고 있으면은 승장의 전성 시대 아니죠. 그래서 각종 타버린 관청 공사까지 승장이 합니다. 관청장인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예, 하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수 흥국사 대웅전. 흥국사 대웅전. 중건을 누가 하느냐?
통일대사하고요. 개특대사가 합니다. 통일대사, 개특대사예요. 통일대사와 개특대사가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 있죠? 그쵸? 불국사 대웅전 중건을 하죠. 18세기 영조 때 누가 하죠? 쾌연이 합니다. 쾌연. 승려예요. 경주. 쾌연이 합니다. 쾌연. 이거 다 시험에 났던 거예요. 이거 수도 없이 했던 거죠. 예, 지금 다 화면에 잡히죠. 쾌연이 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이 됩니다. 19세기 후반. 이때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세도 정치고 뭐고 해갖고 19세기에는 지금 개판 5분 전이죠. 그렇죠. 외세 침입하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전에 똑같아요. 서구에서 침입해 들어오고 그죠. 세도 정치 개판입니다. 개판 5분 전. 임진왜란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누가 하느냐면 대궐목수가 해요. 대궐목수. 여기서는 이 대궐목수 뭐냐면은 실제로 대궐 공사에 종사했던 목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 경력을 자랑 삼아. 그래서 이력서 내보여요. 이력서 내보이면서 나 대궐에서 공사했었어요. 막 이래요. 근데 19세기 후반에 세도 정치도 있고 하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 18세기부터 장씨 뭐 이런 거 발전을 해갖고 그쵸? 돈을 많이 버는 양반보다 돈이 더 많은 농민도 있고 상업하는 상인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궐목수들이 누정이나 사대부인데 별서 건립을 주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이 건축이 보편화되고 평준화됩니다. 끝. 이게 전부예요. 이거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달달. 이것만 계속 시험에 나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시험에 납니다. 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이게 그냥 기본서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그냥 이거를 그때 보고 까먹고 그때 보고 까먹고 그 정리해 드리는 게 강사인 제가 할 일이에요. 강사인 제가 할 일. 예.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보죠. 단평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단청방은 잊어버리세요. 어디에 써있길래 제가 써놨는데 단평방이 이겁니다. 짧죠? 이 윗부제 이게 단평방이에요. 짧죠? 여기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주까지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다포 맞배가 증가해요. 사찰 같은 경우인데 사찰입니다. 사찰 대웅전 건물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찰에서 제일 격식이 있는 건물이라 다포를 짓고 싶은데 뭐 나무도 부족하고 막 이런 거예요. 공간도 부족하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게 못 짓겠고 그래서 맞배가 한 거예요. 팔짝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 측면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앞에서는 앞열이나 후열에서는 전면이나 후에서는 다포기 때문에 평방 위에 주간포를 올리다 보니까 평방이 필요했어요. 근데 측면에서는 공포가 필요가 없잖아. 맞배라. 그래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그냥 연결시켜버리고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반턱 맞춤으로 앞열, 뒤열 평방을 연결시켜버리고 이 평방을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단평방이라고 그래요. 단창방도 있다고 어디 막 나옵니다. 그냥 기억만 해놓으세요. 단창방은 의미가 없는 게 단창방을 끊어버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심포든 다포든 창방은 거의 필수죠. 기둥머리와 기둥머리를 연결하는 게
창방인데 평방이 없어도 된다 치자고. 평방 역할을 다포가 하니까. 아니, 창방이 하니까. 근데 단평방 얘기가 자꾸 단창방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단창방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나오는지 자꾸 모르겠는데 단창방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억만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 시리즈로 다포 맞배 건물 설명하면서 단창방 얘기가 나오는 책이 있어서 제가 써놓은 것뿐이에요. 일단은 무시하시되 저도 제 강의 들었으니까 그냥 이해 정도만 하겠다. 이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고식입니다. 고식. 고식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텐데 모든 교과서, 모든 자료 찾아갖고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상이 없어요. 고식과 신식 구분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이상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최대한. 고식과 신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고식은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대로 끊어갖고 고려 때까지와 조선을 구분해서 이쪽을 고식, 이걸 신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선 시대에서도 조선 17세기까지를 고식이라 할 수 있고 그 이후를 신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건데 그 창월 구제에서. 그래서 고식과 신식은 반드시 어느 시점을 절대적인 시점을 기준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때까지를 고식으로 볼 수 있고 이쪽을 신식으로 볼 수 있고 이쪽을 고식으로 볼 수 있고 신식으로 볼 수 있다. 반드시 고려시대 이전의 고식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중간에서 고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신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때. 일단은 그거를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이 고식과 신식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고식이 있고요. 신식이 있는데 구분은 이걸로 하시면 돼요. 달랑. 고식은 단무지. 신식은 잔머리. 고식이 뭐죠? 단무지가 뭐죠? 단순 무식. 지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순 무식. 신식은 잔대가리, 잔머리. 이 잔머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계속 빼버려요. 뭔가를. 델리트 얘기합니다. 델리트. 뭔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빼도 되는 거면 과감히 빼버려요. 없애려고 해요. 시간 줄이려고 하고. 잔머리. 고식은 단무지, 단순무식. 저 기준으로 보시면은 100%다 걸려듭니다. 알았어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고식과 신식으로 이제 나눠보겠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면은, 이게 봉조사 극락전이고 안동 후조장이에요. 이 안동 후조장만 하더라도 뭐냐면은 언제 거죠? 이게 거의 조선 16세기 건물이에요. 이거 16세기 건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식과 신식을 고려시대까지는 고식, 조선시대까지는 신식 이게 아니라 16세기 이전과 이후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리고 봉조사 극락전 같은 경우에 안동 후조장 보면 요즘 여러분들이 하시는 한옥 건물과 다른 점 느끼십니까? 그쵸? 인방제가 안 보이죠, 지금? 이 창틀이 꽂히기 위해서는 여기 인방제가 분명히 있어서 거기 고정이 됐을 텐데, 그쵸? 창호가 꽂히기 위해서는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문선도 없어요. 여기 문선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고식이 뭐냐 하면은 문선과 인방제를 감춰버린 거예요. 미장을 해갖고. 요즘 건 다 노출돼 있어요. 여기 인방이 상인방, 하인방, 중인방 그런 거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힘들어요? 고식이 더 힘들죠. 미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노출시키는 게 쉬운 거죠. 노출시키는 게 쉬운 거죠. 단무지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단무지와 잔머리. 손이 더 많이 가죠. 미장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쌍창. 이제 영쌍창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가운데 이 영쌍창의 영자는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 쌍영총 고려 고분 중에 왜 영?
기둥이 두 개다. 팔각 기둥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미늘림 팔각 기둥이 두 개죠. 그 심지어 그 단청도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영상창이 고식입니다. 이 가운데 보이시죠, 이게? 이게 0이에요, 0. 문설주. 그렇죠? 요즘 쌍창은 이거 없죠. 그냥 창호끼리 그냥 맞닿아요. 여다지로. 그 신식 후대 사람들이 이거 빼버린 거죠. 빼고 싶은 겁니다. 단무지와 잔머리. 그냥 답이 탁탁 나옵니다. 살창 볼까요? 어느 게 고식이에요? 이게 고식이에요? 이게 고식이에요? 만살은 이빠이 채워서 만이야. 찰만자. 띠살, 새살은 뭐냐면 이 부분을 새살로 보는 거예요. 그쵸? 멀리서 보면 이게 띠로 보이잖아요. 그죠? 가늘 새자로 보이고 비워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식입니다. 이 두 개가. 이빠이 채워놓은 거. 네. 중간중간 듬성서 비워놓은 거는 신식이에요. 단무지와 잔머리 관점에서 보시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는 게 통판투조 꽃살문이에요. 통판투조 꽃살문. 이거는 뭐냐면 살대를 직접 조각한 거예요. 살대를. 대박이죠. 그러니까 판 자체를 이걸 조각하면서 문짝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꽃살무는 살대에다가 꽃살을 조각해서 꽃살을 붙인 거예요. 살대에다가. 이 빗살에다가 붙인 거예요. 하나하나. 못으로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살대가 있고요. 이 무늬들이 이렇게 작은 못으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무늬들이. 어느 게 고식이에요? 단무지, 잔머리. 답이 확 나오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초속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가운데 초반이 있고 운두라고 그러죠. 이게 주자에 기둥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고식이 운두가 납작했을까요? 이렇게 납작. 신식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신식이 올라왔을까요? 고식이. 아이고 선생님, 이 운두가 높은 게 신식 고식 같은데요. 단무지. 아 이건 좀 다르고요. 이게 고식입니다. 낮은 게, 운두가 낮은 게. 왜 그러냐 하면은 후대에는 여러분 대청마루가 등장하고 구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게 돼요. 이 부분이 올라오게 돼요. 후대에는 마루가 설치되고 구두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이 레벨이. 전에는 이 정도 레벨이면 됐었는데. 그래서 초속에서도 운두가 올라오는 게, 커지는 게 신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예,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고식과 신식만 하고 좀 쉬어야겠네. 예. 이번에는 가우식 기단입니다. 가우식 기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불국사 대웅전이에요. 이 대웅전의 기단은 통일신라 때 거예요. 위에는 18세기 정조가 하죠. 누가 했었죠? 승려, 쾌연. 그렇죠. 승려, 쾌연이 했던 거죠. 보시면 차이점이 뭐예요? 밑에가 지대석, 기둥석, 면석, 기단 갑석이에요. 모서리는 뭐 귀투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럴 때 치고, 부석사 무량수도는 고려 때 가구식 기단입니다. 고려 후기에. 차이점이 뭡니까? 기둥석이죠. 기둥석. 여기 기둥석 있잖아요. 기둥석. 여기 기둥석 없잖아요.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그렇죠. 빼버린 거죠. 실제로 해보니까 기둥석이 필요가 없는 거야. 빼버린 겁니다. 단무지, 잔머리.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통일신라
이제 기단에 대해서 가구식 기단 얘기하겠는데 몇 개 더 기억해 놓으세요. 통도사 대웅전. 좀 바로바로 쓰고 있죠. 통도사 대웅전. 그리고 화엄사 각항전. 다 기둥석이 있는 통일신라 가구식 기단입니다. 불국사 대웅전, 통도사 대웅전, 그리고 화엄사 각항전. 화엄사 각항전. 반드시 기억해 놓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요. 그 서술형 시험 볼 때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다음 보죠. 이제 안초공 얘기를 할게요. 안초공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다포에서 등장을 하죠. 그렇죠? 다포에 등장을 하는데 뭐가 고시이고 뭐가 신식인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초공, 청일군 명전전, 조선 초기 건물이죠. 주도 끝까지만 올라옵니다. 주도 밑. 아니, 기둥 끝까지만 올라오죠, 안초공이. 그러니까 주도 밑에 있었어요, 주도 밑이. 창반 밑이나. 근데 점점 주도까지 이렇게 감싸죠, 지금. 주도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식, 이게 신식이에요. 고식, 신식. 이건 사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후기에, 점점 넘어가면서 후기에 사찰 같은 경우에는 용두형 안초공도 등장을 해요. 용두형 안초공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따가도 할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대목이란 개념이 있었죠. 그 고려 때부터 넘어온 건데 대목이란 개념이 있다가 17세기 중후반 이후로 도편수로 하면서 지위가 격화돼요. 격화되면서 각 편수들, 각 직렬에 있는 편수들의 독립성이 강화돼요. 우두머리 힘이 약해지니까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수들이나. 그러면서 이런 개인기들이 들어온 것도 이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상도 있었지만은 목수들이 이런 개인기를 막 발휘할 수도 있었던 거죠. 아마 조선시대 전기 때 17세기 이전에 대목 체제에서는 이거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목이. 너 하지 마 그러면 못 해요. 근데 조선시대 특히 이제 17세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18세기 사찰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인데 도편수 체제에서는 도편수 말을 안 들어먹어요. 하지 마 그래도 해요 그냥. 여기 편수가 알아서. 그거랑도 이해됐죠. 이제 어미기둥 이건 이제 봉조사국락전에 대한 얘기인데 가볍게 보십시오. 이거 어미기둥이 흔적만 남아있다. 옛날엔 저런 건물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천도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맛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고려시 지금 봉정사 극락전 보고 있는데 그렇죠. 풍판이 없죠. 대신 이 뺄목길이 길죠. 그렇죠. 뺄목길이 깁니다. 그러다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뺄목 길이가 줄어들고 풍판은 나요. 뭐 목재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죠. 맛배 같은 경우에 이게 길 수밖에 없는 게 비 들이치는 거. 비가 제일 취약합니다. 이거 다 썩어버려요. 뺄목 길이 짧으면. 그거를 커버하는 게 이 풍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풍판이었다. 예, 그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장여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느 게 고식이고 어느 게 신식인지. 느낌 안 오세요? 잘 봅시다, 여러분. 튀어나온 걸 깎아내는 게 쉬워요. 홈을 파는 게 쉬워요. 튀어나온 걸 깎는 게 쉽죠. 그렇죠? 홈을 파는 게 어렵죠. 어려운 게 고식일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장여를 깎았어요, 이렇게. 그랭이를 떴단 말이에요. 어렵죠. 이게 고식입니다. 신식은 그냥 돌이 튀어나온 걸 깎았어요. 이게 신식이죠. 이게 더 쉽고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주도에서 단무지와 잔대가리가 팍 드러납니다. 고려는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고려는 예외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고구려 때 보면은 장식이라는 장식은 다 들어와 있어요. 오목굽이고요. 그쵸? 구분굽이라고 해요. 오목굽, 구분굽이고요. 그리고 굽받침이 있어요. 그쵸? 저기서 하나씩 빠집니다. 다음 시대로 넘어갈수록 하나씩 빠져요.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빠져요? 굽받침이 빠져요. 굽받침이 딱 빠집니다. 조선시대는 남은 거 오목굽이었잖아요. 둥근굽, 구분굽. 그걸 빗굽으로 딱 해버려요. 직선으로. 굽받침이나 이런 장식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무지, 뭐예요? 잔머리, 잔대가리. 고려시대 이건 잠깐 예외로 생각하세요. 그 실제로 그 통일신라 안압지 출토부제가 이렇게 생겼고 고려시대 건물이지만은 봉조사 극락전이 통일신라 때 주도와 동일한 형상이기 때문에 제일 앞전으로 봉조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석사 대웅전 중에 가장 앞대로 보는 이유죠. 이거는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의 모습인데 별도로 기억을 하세요. 잠깐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슬쩍 조금 조각만 해준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보시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 해결되죠. 단무지와 잔대가리 관점에서. 이게 고식일까요? 이게 신식일까요? 느낌 팍 오죠? 예. 저게 고식입니다. 이거를 항아리보라고 하고요. 여기 있네. 항아리 모양이다. 항아리보라고 하고요. 이거를 그냥 뭐라 그러지? 뭐 방영보, 장방영보, 구영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모줄임은 기본이고요. 모줄임은 기본이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고식 정도는 다 하고 한번 보죠. 이건 2019년도 문제에서 했던 건데 크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얘기로 대신 해야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목탑은 심주가 가운데 심주가 놓이죠. 목탑의 심주가. 그쵸? 그리고 심초석이 기본입니다. 뭐 목탑이 어떻게 됐건, 그쵸? 이 심초석이 놓이는데, 이 심초석의 위치를 놓고 여러 가지의 이제 발전적인 추이가 보는 거예요. 이게 기단이에요, 기단. 지표면이고. 옛날에는 심초석을 여기다 놨어요. 여기 기단, 구립주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위치가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기단 밖으로까지 나와요. 우리가 법주산 8장전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게 황룡사, 구청목탑 같은 게 이게 심초석 노출돼 있죠. 기단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고식은 심초석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고식은. 그러다가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점점 위로 올라오고요. 이번엔 사리공의 위치 한번 볼게요. 사리공의 위치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봤을 때 심초석이 있잖아요. 사리공의 위치. 이제 사리공의 위치 같은 거 보겠는데 위에서 봤을 때 심초석이 있죠. 심초석이 있는데 처음에는 심초석에다가 사리를 놓질 않았어요. 사리공 만들고. 그래서 별개로 사리를 이렇게 보관을 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초기에는 사리공의 심초석의 남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에 사리공을 만들어요. 심초석의 남쪽에. 그러다가 중앙으로 와요. 그래서 나중에 기둥이 누르게 되죠. 심주가. 이게 변화입니다. 심초석의 변화. 그 사리공의 변화. 처음에는 별개로 보관하다가 심초석의 남쪽에 사리공을 만들어서 보관하다가 점점 심초석의 중앙에 사리공 위치가 온다. 이게 한 추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백제 사지가 어떻게 돼요? 군군 미정동 아니에요? 군군 미정동. 군군 미정동. 예, 군군 미정동. 이렇게 나오죠. 미륵사, 정림사는 석탑이잖아. 시험에 나왔던 게 뭐지? 능선리 사지가 나왔어요. 심초석이 지하에 있는 거. 제석사가 이제 바깥쪽에 있다고 그랬죠. 뭐 제석사, 심초서, 능선이 심초서 저렇게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번엔 장대석기단 가볍게 보겠습니다. 예, 장대석기단 얘기를 할 텐데. 뭐가 고식이고 뭐가 신식인지 한번 보겠어요. 그렇죠? 복륜사 극락전, 그렇죠? 고려 후기에 수덕사 대웅전 다 고려 시대 때 거죠. 이번 장대석. 이거 보면은 장대석 면석이, 그렇죠? 맨 위는 기단 갑석이니까 면석이 보면은 위가 커요. 위로 갈수록 면석이. 그러니까 무거운 게 위에서 눌러주는 게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런 게 됐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큽니다. 근데 그 조선시대 장대석 보면은 크기가 일정 또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예, 소자예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위로 갈수록.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큰 돌 위로 올리는 게 힘들어요. 작은 돌을 아예 밑에 놓는 게 낫지. 아니, 큰 돌을 밑에 놓는 거지. 큰 돌 위에다 올려. 그 단무지, 잔머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죠.